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비료하고 식물 쪽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귀농 4년 차고요. 전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지금 와서 지금 시설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마땅히 드릴 얘기가 없어갖고 그래도 비료를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는 따로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일단 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문서에 있는 내용은 제 생각을 적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적은 거니까 그거는 아마 좀 내용이 정확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비료와 식물 이야기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식물이 그 농사꾼 입장에서 키울 때는 일단 입출력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컴퓨터 쪽에서는 입출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주면 얘가 출력, 그러니까 열매라든지 뭐 이렇게 작물 그런 게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관심사라서 일단 식물에 필요한 입력 요소죠. 그러니까 영양소, 식물로는. 그 중에 이제 다 이게 뭐 많긴 한데, 인터넷에도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다량 원소 위주로 일단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량 원소는 이제 지금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 중에 있는 거라든지 물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따로 NPK 위주로 이제 주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일단 오늘은 NPK하고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개념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다시피 식물이 이제 기공으로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CO2 흡수해서 여기서 이제 광합성으로 분해해 갖고 탄소를 얻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 쪽에서 물을 흡수해서 H2O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광합성으로 또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소를 이쪽에서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식물도 어차피 생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거든요. 광합성 할 때도 CO2나 H2O를 분해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이제 기공으로 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많이 주는 게 비료 3요소라고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이제 NPK. 그 N이 이제 나이트로젠, 질소. 질소가 공기 중에 많은데 공기 중에 한 70%가 넘죠. 근데 이게 공기 중에 많다는 얘기는 이게 양도 많지만 이게 휘발성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비료를 줘도 이게 자꾸 공기 중으로 많이 날아가요. 근데 이제 질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쪽은 합성을 안 하는데 뭐 단백질, 그러니까 뭐 효소라든지 세포 이런 쪽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질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E는 이제 세포 구성 쪽이거든요. 핵산이라고, 단백질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열매에 관련된 거나 이게 그 성장, 세포 수를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세포 개수도 많아져야 되고 세포 자체도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포 자체 구성을 하려면 인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은 얘가 이제 금속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알칼리 금속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이제 식물이 기본적으로 물을 먹을 때 이제 삼투압 현상, 그러니까 그 농도차로 먹는데 그 농도를, 식물의 체액의 농도를 얘네가 조정을 해요. 이게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도 이제 그 피의 칼륨 양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피의 농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투압하고 세포병 유지, 그러니까 세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게 단단하게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료 흡수를 도와주는 촉매 역할, 뭐 그런 걸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질소를 주면 뭐 작물이 잘 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많아요, 인터넷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질소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주면 식물이 되나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이 원소로 일단 보면은 질소는 저희가 실온에서는 기체죠. 그러니까 비금속. 금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속하고 금속 아닌 거 차이점이 뭐냐면은 금속은
전류를, 그러니까 전압을 걸면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원소들은 원자, 중성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로 구성이 되는데,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전자들이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 뭐라 그러나 성분 자체가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얘기죠. 금속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열이라는 게 있는데 열도 잘 전도를 하죠. 금속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이라는 게 열을 가하면 얘네들이 그 분자 구조가 흔들려요.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동하면은 또 열이 나고 열이 있으면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금속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자도 잘 움직이고 열을 가하면 얘네가 진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반응성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질소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얘네들은 기체예요. 그 비금속이고. 근데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광물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이게 금속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속 중에서도 알칼리 쪽 금속이래요. 그 이제 최외각 전자는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화학 비료를 저 같은 경우는 양액 재배할 때 쓰는데 이 최외각 전자 가지고 화학적으로 결합이 일어나요. 이거에 따라서 결합이 되냐 안 되냐, 그다음에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잘 녹냐 안 녹냐 이런 게 따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비료를 그 화학 비료 쓰실 때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얘네가 왜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질산 칼슘이다. 그 왜 그냥 질소도 아니고 질산을 만들고 이거를 또 하필이면 칼슘하고 결합을 했냐, 그런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얘네들을 고체 상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성질을 할 때 최외각 전자 요거를 봐야 돼요. 옥텟 규칙이라고는 요거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질소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비료가 줘도 빨리 날아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비료가 천천히 완효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천천히 이제 효과가 나는 비료가 비싸요. 그리고 이제 속효성이 오히려 좀 싸고. 그다음에 이제 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석회나 이제 뭐 뼈 뭐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가 그 좀 잘 뭉쳐요. 고체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알칼리 금속, 칼리, 얘는 말 그대로 분해가 안 돼요. 얘는 아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얘가 물리적으로 물에 뭐 씻겨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얘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그냥 쌓여 있으면 얘는 이제 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인데 이게 한글로 된 거를 갖고 오면 좋은데 이게 저작권 이런 게 막 겹쳐갖고, 자세한 설명은 여기 블로그에 밑에 주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딴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이게 지금 위에 세로줄이 하거나 위에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1, 2, 3, 4, 5, 6, 7, 8. 이게 최외각 전자 수예요. 하나만 보자면은 지금 소금 있잖아요. NaCl.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Cl은 이게 그 껍질 수라 그러는데 옥텟 규칙이라고 그게 2개, 8개, 8개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8개가 나갑니다. 제일 처음에만 2개고 10개에서 2개, 8개 하면 10개가 딱 빠지죠. 그럼 이게 7개예요. 그럼 NA하고 CL하고 얘가 하나 전자를 얘한테 주면 딱 8개가 차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결합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금이니까 상온에서는 고체도 돼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 있는 거하고 CL 쪽인가? 그쪽이 더 결합성이 좋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 버리니까 얘가 이제 이온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거, 녹는 현상입니다. 이게 융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자기가 이제 비료를 이런 걸 준다 할 때 진짜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보려면은 주기율표까지 좀 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광합성을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식물의 주된 그 역할이니까 일단 기공으로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뿌리 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태양 에너지, 태양광으로 해서 포도당이거든요. 이게 글루코스. 포도당의 일종이죠. 이것도.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되면서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산소 떨어져 나오고 남은 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설명이죠. 뭐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갖고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광합성.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포도당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식물들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제 근데 저장할 때 포도당 형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바로 이제 쓰기 편한 형태지 얘가 저장에 적합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녹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참깨, 들깨를 심었다. 그럼 얘는 기름이 많잖아요. 지방 쪽이. 그럼 이제 얘네가 광합성을 해서 바로 기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얘가 이제 변환을 시켜갖고 뭐 기름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장을 할 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고추 같은 작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고 만들면은 이게 바로 저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이 동작이 다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광합성을 해서 얘가 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도 저장은 하겠지만 다 못 만듭니다. 근데 이제 6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이 끝나고 얘가 이제 자기 이제 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얘는 녹말 형태도 계속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진다. 고추 같은 경우는 25도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야간 기온을 저녁 9시까지는 3시간을 유지를 하라 그래요. 25도를.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제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도, 그러니까 뭐 열매로 보낸다든지 뿌리로 보낸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기온이 낮으면 얘가 그걸 못 보내고 이게 잎에서 그냥 굳어버려요. 그럼 이제 잎이 늙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만들어서 딴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물류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쌓여버리니까 이 잎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야간 기온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 10시까지는 그 광합성 끝나고 한 3시간, 4시간은 그 25도 이상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뭐 좀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 이제 식물의 중요기관, 그러니까 이제 입출력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출력조, 그러니까 이제 잎에 엽록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료를 보면은 탄소는 이산화탄소에서 갖고 오고, 수소는 물에서 갖고 오고, 산소도 물에서 갖고 오고,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기본적으로 콩 같은 작물 외에는 얘가 못 먹기 때문에 이제 NPK에서 질소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주면 잎에 좋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엽록소 만들 때 마그네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안 주면은 엽록소도 제대로 못 만드니까 잎이 색깔이 이제 녹색이 안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좀 색깔이 흐려지죠. 그래서 이제 엽록소가, 그리고 엽록소가 이게 자연에서 다 만들어진 거라 한 가지가 아니고 엽록소라고 불러도 이게 종류가 많아요. 제가 뭐 얼추 찾아보니까 A, B, C, D 해가지고 그 색깔이 좀 몇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물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작물 키우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제 열매를 따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번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식을. 그래서 이게 RNA, DNA,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식을 하려면 이런 세포가 분열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핵산이 이게. 단백질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구성 물질이 이게 이제 다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서 그냥 안에 성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탄소가 있어야 되고, 수소, 산소. 여기도 보면은 탄소, 이 앞에는 저희가 줄 필요가 없죠. 그 광합성 하면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질소하고 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달려면 인 쪽 비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을 주면 열매 좋고 뭐 한다는 얘기가 이 세포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쪽은, 뿌리가 물을 이제 주로 흡수를 하는데, 뭐 식물이 물 흡수하는 방법이 마실 수도 없고, 얘가 이제 농도차로 의한 삼투압으로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투압 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물질이 칼륨이에요, 칼륨. 칼륨이 그 식물의 수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 농도 차이로 해서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 땅에 있는 비료보다 식물체에 있는 그 수액이 더 농도가 높으니까 그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삼투압 조정할 때. 그래서 이제 칼륨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 뿌리가 얘도 생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 세포이기 때문에 얘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땅속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호흡을 하기 힘든데
어쨌든 얘도 이제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산소가.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게 너무 질지 않고 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온 거고요. 그 이제 수분 이동이 일단 뿌리 쪽에서 들어오는 건 삼투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잎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뭐 고추라고 하면 그 열매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관 현상하고 증산작용 요걸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력을 거스르고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잎에서 수분이 증발한다. 이게 뭐 좀 어려운 말로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공에서 광합성 하면서 그 수분을 날려요. 수분을 분해하고 하니까 이제 위쪽이 물이 없어지니까 빨대 원리거든요. 위에서 빨대를 빨면은 위에는 없으니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으로 해서 위에는 물이 없고 밑에는 물이 있으니까 올라오고, 모세관, 이게 관이 가늘기 때문에 물이 타고 올라오죠. 그 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그래서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학 비료를 쓰다 보니까, 뭐 퇴비건 뭐건 식물은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물 형태로 된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녹아있는 비료 성분만 먹습니다. 이게 뭐 퇴비를 주던 뭘 하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되던 어쨌든 뭐 물에 그냥 얘가 저절로 녹던 그 물에 녹아야 돼요. 근데 양액 비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비료들이 대부분 다 이온화라 그러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뭐라 해야 되나, 가루 비료 자체는 이걸 염이라고 합니다. 산하고 알칼리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화학 반응을 시켜갖고 얘를 고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결국은 식물한테 줄 때는 얘를 물에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이온화,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을 해서 분리가 되게. 인산칼륨 같은 경우에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이게 잘려요. 그래서 이제 인산칼륨을 넣으면은 산성 쪽으로 가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pH라는 게 수소의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산 비료를 쓰면은 제가 pH를 따로 재보면은 pH 수치가 물이 7.0이었으면 6.0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비료를 주실 때. 그러니까 열매 단다고 인산 비료 많이 주면은 토양이 좀 산성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에서 완전히 녹아야 되는데, 양액 비료는 이걸 이 세상에 물질이 물질을 분류하는 구분이 많아요. 유기물, 무기물, 뭐 이온 화합물 뭐 되게 많더라고요. 이온 화합물은 뭐냐면 얘가 원래 이온화 돼야 되는 애들인데 이거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온화 안 되고 안정된 상태로. 그러다가 얘가 물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포카리 스웨트 뭐 그런 것처럼 물에 완전히 녹아드는 겁니다. 식물은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비료를 다 먹는 거예요. 무슨 비료가 됐든지 물에 녹은 비료만 먹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끝났나? 댓글 한번 뭐 있나요? 내용이 어렵죠. 이게 포도당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이 이것도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식물이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고 호흡도 하거든요, 저녁에. 그 호흡을 할 때, 호흡한다는 얘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포도당을 산소하고 태워요. 산화를 시켜가지고 ATP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게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열이 발생을 해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단백질을 먹었다. 그럼 단백질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거를 이제 한 번 더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흡수를 합니다. 이거 포도당을 흡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포도당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는 광합성으로는 이걸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포도당을. 만드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녹말 이런 걸로 하는데, 얘네가 이거를
주로 그 광합성 할 때는 얘네도 바빠가지고 이거를 많이 못해요. 근데 이제 주로 저녁 시간이나 그 비가 오든지 해서 이제 좀 광합성이 안 될 때, 그럴 때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무슨, 이게 이제 저장된 게 열매가 되고, 뭐 이제 잎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녹말 형태도 되면 이게 곡물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보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딴 얘기인데, 비가 올 때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물만 줘도 그냥 막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니까 광합성을 할 때는 얘네들이 그 생산 위주로 얘가 식물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그거 저장하는 데 바빠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거의 안 하죠. 그럼 얘네가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뿌리 쪽에서 들어오는 물은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에 갖고 있던 그 저장된 영양소는 있죠. 그거하고 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놀고 먹는 거죠. 비가 오면은 농사꾼이 쉬는 것처럼 얘도 이제 놀면서 있는 영양분을 소모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비 오는 날 물을 줘버리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확 자랍니다. 이게 식물들이. 열매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장 쪽으로 확 가버려요. 이게 식물 입장에서도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뭐 주기율표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좋은데 이 밑에 쪽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가로줄이죠. 가로줄은 얘네가 만들어진 그 원리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성질이 아니고 얘네가 만들어진 걸로 좀 구분을 해 놓은 거더라고요. 주기라 그래서 껍질수, 그러니까 쉘이죠, 쉘,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구조가 간단하고 얘는 더 복잡하고, 얘는 그러니까 쉘이 하나고 얘는 쉘이 두 개고 세 개고 네 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화학 비료 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질산 칼륨 그거를 많이 쓰거든요. 질산 칼륨 양액 비료도 그렇게 나와요. 제품이 질산 칼륨, 뭐 질산 칼슘, 그다음에 인산 칼륨. 그러니까 이제 인산 칼륨이 15번이죠. 인산이라는 얘기는 얘 자체는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분자로 결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인산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피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그 뭐라 그러나 공기 중에 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얘를 좀 안정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건 비료 회사에서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게 어떤 조합으로 하냐. 근데 이것도 조합을 하면서도 사실은 얘네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얘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잘 녹아야 되기 때문에 뭐 촉매제라든지 유화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이제 비료 성분에 안 나오죠. 당연히 이게 자기들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산 칼륨을 주게 되면 K가 여기 칼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소가 얘를 또 이온화 잘 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한 거 외에 딴 게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산 칼륨을 많이 주게 되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비료를 많이 줬더니 나무가 안 자란대요. 그다음부터. 그래갖고 그 토양 측정하는 걸로 재봤더니 pH가 5.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산성 쪽으로 간 거죠. 이게 산으로 갔다는 얘기는 비료를 주게 되면 그 인터넷에 나온 얘기나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비료 흡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그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산이 많다는 얘기는 수소 성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땅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갖고 그 이온화 돼서 물에 씻겨나가고 흡수가 돼야 될 게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그러니까 염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비료를 줘도 잘못하면 역삼투압이라고 식물에 있는 물이 그 땅 쪽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비료를 진하게 타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하게 타면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식물에 있는 수액이 땅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땅이 산성이라는 얘기는 지금 비료가 그 땅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 산을 중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중성인 게 그 락스잖아요. 락스가 알칼리거든요. 근데 락스를 타서 뿌려버리면은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산에다가 염기를 넣으니까 얘가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화학 반응이 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땅에 아예 뭐가 이제 쌓일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물을 많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물 주고, 이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질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을 줘요, 산을 줘서 일단 산에 녹는 성분, 한쪽 성분이라도 빼는 거예요. 빼주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결합되어 있던 게 산을 주니까 염기 쪽 성분을 다 빼주니까 이 산만 남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물 주면은 오히려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주는 게 좋고요. 물로 빼주고, 그 다음에도 이제 산이다. 그러면 이제 락스 이런 거를 좀 약하게 토양에다가 이제 뿌려서 좀 pH를 맞춰보는 뭐 그런 식입니다. 아이고,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 칼륨 같은 경우에 얘가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주시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료는 저도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넣기는 쉬운데 빼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면은 약하게 주든지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줘버리면은 바로 장애가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소가 상당히 재밌는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질소 비료를 주면 잎이 좋고 뭐 나무가 잘 자라고 한다.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엽록소 안에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뭐 탄소가 제일 많지만, 그 질소를 콩 같은 애들은 뿌리에서 뿌리호흡하면서 잡아서 쓰는데, 그 식물들이 대체적으로는 이거 뭐 이산화탄소는 잡는데 질소는 못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따로 주셔야 되고, 마그네슘도 이래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질소만 주면 될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식물 상태를 보시고 잎이 안 좋다 그러면은 왜 안 좋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질소를 주면 뭐 어떻게 해야 좋냐 해서 좀 화학식 위주로 까봤거든요. 열어보니까 질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대표적으로 세포 분열. 그러니까 DNA는 이제 유전물질이니까 이게 번식 쪽이죠. 그러니까 열매 달고 자기 말고 이제 C 쪽 할 때는 이제 DNA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인이 꽤 많이 들어가요. 뭐 탄소나 뭐 수소 이런 거는 뭐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광합성 하면서 얘네들이 만드니까 괜찮은데, 질소하고 인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그런, 이건 뭐 좀 딴 얘기인데, 식물은 골고루 주면은 열매가 별로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지금 아시는 분들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기 편하면은 나무가 막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두 뭐 이런 걸 배워보면은 모든 양분을 골고루 주면은 얘네들이 살기가 편하니까 나무가 막 자라면서 열매는 그냥 적당히 달려요. 많이 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람이 살기 편하면은 자기 혼자서 그냥 재밌게 막 사는 것처럼 얘네들이 별로 이렇게 뭐 번식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식물도 한번 이제 잘 키운 다음에 이제 비료 성분 갖고 흔들 수도 있고, 나무를 좀 흔든다고 하거든요. 자극.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좀 키운 다음에 질소를 성분을 딱 끊어요. 그리고 인성분만 위주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좀 반응이 와요. 이제 이거 갖고도 좀 약하다 그러면은 pH를 변화를 줍니다. pH. 그러니까 지금 7.0 환경에서 갑자기 5.0이나 나무 죽을 정도로 주면 안 되고, 당연히
6.0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한번 흔들어요. 그럼 나무를 뭐 속된 얘기로 반쯤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좀 가게 해면 얘가 갑자기 이제 번식 욕구가 뭐 생기는지 꽃을 확 피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흔들고,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는 건 어렵잖아요. 비가 오고 하면은 뭐 노지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갑자기 한밤중에 좀 마른 날, 좀 뭐라 그러냐, 비가 안 오고 좀 건조한 날일 때 밤에 한밤중에 물을 왕창 줘요. 그러니까 거의 잠길 정도로 한번 확. 식물 상태 보호하는 겁니다. 식물이 약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자랄 때. 그러면은 식물이 한번 뿌리가 한번 확 잠겼다가 물에 잠겼다가 빠지니까 얘네들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갖고 또 꽃을 확 피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비료는 주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인성분이 없는데 흔들어 봤자 뭐 꽃이 피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예,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탄수화물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토양을 그 시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대로 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는 그 토양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양액비료 같은 경우는 EC라 그러거든요. 그 전류 전도도. 그러니까 이게 이온화 됐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EC가 높다는 얘기는 비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지금 많이 나니까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잘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토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화학비료. 그러니까 이제 밑거름으로 퇴비 같은 거 넣고 화학비료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식으로 하셔야지, 뭐 많이 준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비료요? 저는 양액비료인데 그 성분만 보고 치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추천받아서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야라라고 네덜란드인지 뭐 하여튼 유럽 쪽 회사 거 치다가 요새는 이제 성분 보고 그냥 맞는 거 칩니다. 그냥 뭐 그거 치나 이거 치나 뭐 비슷해요. 성분만 맞춰서 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토양 측정을 자주 하세요. 그거 기술센터에서 그 무료로 해주니까 노지도 1년에 2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자료는 제가 나중에 뭐 올려놓을게요. 어디 뭐 받으실 수 있도록.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터넷에 보고 제 생각 적은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좀 제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들은 뭐 거의 뭐 틀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일단. 꼭 이렇게 그냥 공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